자꾸 돈돈거릴래? 네 돈. 결국 집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제 와서 아까워졌어?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하냐?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집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오늘 했던 얘기들만 따져도 난 이해가 안 가. 뭐? 자격지심?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어. 말 한 번 잘했네. 사람이 염치 좀 있어라. 연애할 때도 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썼고, 결혼할 때도 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쓰려고 했어. 근데 그걸 고맙게는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오빠네 집 가장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부모님 생활비를 계속 드려야 한다고. 오빠가 나랑 결혼하면 우리 집 가장이지.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왜 그 집 가장이 되는 건데. 그 집. 거봐, 넌 나랑 결혼해도 우리 집 식구 될 생각이 없잖아.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하네. 대화가 안 통해? 뭐 수준이 안 맞니? 넌 야무진 척 똑부러진 척은 혼자 다 하는데 그게 네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아. 부모 잘 만난 거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장선아 씨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그녀의 딸 오영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 씨의 앞에서 다투는 딸과 딸의 남자친구. 장 씨는 뻔뻔하고 염치를 모르는 예비 사위를 보며 기함을 했습니다. 없는 건 죄가 아니고 있는 사람이 더 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문제였죠. 돈은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에 장 씨는 이 결혼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장 씨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장 씨가 문제였겠지만 딸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상견례를 하지 않았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준 예비 사위에게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장 씨와 남편은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장 씨도 적은 월급을 받으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힘을 모아 잘 살아보자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없는 살림에 맞벌이하며 아이까지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자식도 딸 하나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녔지만 큰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업을 구상해오다 직장 동료와 함께 퇴사한 뒤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성과가 없자 남편의 친구는 포기하고 다시 취직을 해버렸습니다. 나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볼까 봐. 남편이 어느 날 장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래. 남편이 돈을 못 버는 동안 장 씨가 혼자 벌어서 남편과 딸을 먹여 살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월급에 부업까지 해가며 버텼는데 남편이 포기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확신이 있으니까 회사를 그만뒀던 거잖아. 남편은 장 씨의 말에 힘을 얻어 반년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고 결국엔 성공해서 1년 뒤엔 직원을 수십 거느린 회사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던 때도 있었고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겨운 때도 있었지만 누가 돈을 버는지는 장 씨 가족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늘 화목했습니다. 남편은 늘 가장으로서 노력했고 장 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장 씨도 남편을 탓하지 않고 믿은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도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었고 딸 영선은 26세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가장 큰 대형 세무법인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싶다는 공부를 시켜준 것밖에 없는데 딸은 알아서 척척 미래를 설계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창창한 앞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딸이 30이 되었을 때 딸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그 친구?
그렇지. 딸이 세무사 공부를 할 때 같이 학원을 다니던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헤어졌단 소리가 없었는데 결혼까지 생각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연애 기간이 꽤 되다 보니 두어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소개받은 것은 아니었고 우연히 본 게 전부였습니다. 딸도 그쪽 부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서 결혼 생각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딸에게도 그렇게 말하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결혼 얘기 오가면 소개해 주려고 했지. 오며 가며 봤을 때는 인상은 좋아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세무사 아니라고 그랬지? 공부 그만두고 그냥 취업했어. 같이 다니던 학원을 딸의 남자친구는 그만두고 취업을 했고 딸은 끝까지 공부해서 세무사가 된 것이었죠. 축하해. 우리 딸 유부녀 되는 거야? 기분이 이상하다. 그러게. 아, 결혼식은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어. 장 씨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잘 맞으니까 5년이나 사귀었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딸이 장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상의할 게 있어. 뭐? 남자친구랑 얘기를 해봤는데. 엄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나 싶었는데 집 얘기였습니다. 나도 어제 알아서 좀 당황스러운데.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없대. 그 말에는 장 씨도 조금 놀랐습니다. 장 씨가 알기론 딸의 남자친구는 딸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33세 모아둔 돈이 없다니 이상했습니다. 당장 딸만 하더라도 여태 1억 정도 저금을 해뒀다고 하니 말이죠. 그게 그동안 집에 생활비를 대느라 그랬대. 뭐? 생활비를? 사정이 안 좋은 건 알았는데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줄은 몰랐어. 그쪽은 도움이 없이는 생활을 못하는 상태야? 아니, 그건 아니겠지.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고 직장 다니는 동생들도 있는데. 장남이니까 그렇게 했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결혼하고 나서도 그래야 한대? 아니, 그건 내가 안 된다고 말을 했지. 그리고 내가 모아둔 돈으로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시작하기로 했어. 근데 엄마도 사정을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 딸이 똑부러지긴 하지만 마음이 여리고 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활비를 주는 것은 아니라기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죠. 장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겠다는 딸을 보니 젊었을 적을 떠올렸습니다. 없는 살림으로 시작했지만 충분히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사람만 좋다면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꼭 결혼하고 싶다면 그건 엄마 아빠가 지원해 줄 생각이 있어. 실제로 남편과도 슬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내고 돈 모으고 그러는 게 쉽겠니? 특히나 요즘에. 딸도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도와주면 감사하지만 좀 미안한데. 잘 살기만 해. 그래서 결국 집은 딸이 모아둔 돈과 장 씨 부부가 지원해준 돈을 합쳐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대출 없이 사기로 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장 씨도 남편도 딸만 잘 살면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장 씨는 시누이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시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이것저것 물어볼 겸 축하도 할 겸 방문하게 되었죠. 영선이도 결혼할 것 같아요. 정말? 언제? 내년에 한다는데 아직 날짜는 모르고요. 시누이가 장 씨에게 축하한다며 한박웃음을 짓다가 돌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 될 사람 만나는 봤겠지? 보긴 봤는데 그냥 얼굴만 봤는데요. 꼭 한번 진하게 만나봐야 해.
우리 아들도 상견례 때 들었지? 그 얘기. 신우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상견례를 하고서 결혼을 엎어버린 애 만의 말이 많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도 집 문제였죠. 누가 더 한 해 만에 하면서 싸웠다던데. 근데 장신애는 이미 딸이 집을 해가기로 했으니 갈등이 있을 게 더 있나 싶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다니까 집 외에 혼수 등의 비용은 딸이랑 딸의 남자친구가 반반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지자면 대부분 장씨 쪽에서 내는 것이었지만 없는 걸 어쩌나 싶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안 잡혔어도 1년은 남았기에 천천히 만나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도윤이 오빠 결혼식에 남자친구랑 같이 가려는데 괜찮아? 시조카 결혼식에 함께 오겠다는 딸. 장씨 부부가 먼저 만나기도 전에 친척들 다 모인 데서 정신없이 만나는 게 맞나 싶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거면 다 만나게 될 텐데. 얼굴 도장도 찍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남편의 말에 장씨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도착했대? 장씨 부부와 딸은 미리 예식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대. 딸의 남자친구는 곧 온다고 했고 그 사이에 장씨 가족은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신랑이 누구 아들인지 인물이 훤하네. 그러게. 날 닮아 그런가? 결혼 너무 축하해요. 아직 예식이 시작하기 전이라 식장 입구 앞에 다들 서서 서로 반갑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웬 낯익은 청년이 보였고 장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남자친구였는데 그를 보는 딸의 표정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옷차림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 친군데 저 꼴로 결혼식장에 와?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니네. 예의가 없네. 뒤에 서 있던 신우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장씨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요새는 결혼식장에 청바지 입고 오는 사람들이야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필이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것도 어느 정도 찢어져야지 전체적으로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특히나 양무릎 가운데가 훤히 벌어져서 오금 쪽에만 천이 겨우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지가 반으로 잘릴 듯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살색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원래 바지가 저렇게 나오는 건지 많이 입어서 더 찢어진 것인지 어쨌거나 희한한 옷이었습니다. 길에서 봤어도 신기해서 한 번쯤 돌아봤을 듯한데 친구 결혼식도 아니고 결혼할 사람의 가족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일가 친척이 모두 있는 곳에 저러고 나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에 충격을 받았다는 게 내가 늙었다는 증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을 보니 자신이 특별히 고지식해서 그런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곧장 장씨 가족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시선들이 모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쩐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영선이 남자친구구나. 뒤에서 신우이가 당황스럽게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장 씨는 주변 친척에게 서둘러 인사를 시키고 어두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 씨 부부와 딸의 남자친구는 한 테이블에 앉아서 예식을 보았습니다. 얘기 좀 나누고 있어. 형님네랑 한 잔만 하고 돌아올게. 예식이 끝나고 장 씨 일행은 신랑 신부 가족들을 위한 유리로 나누어진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넷이서 앉을 수 있는 식탁이 하나 있었고 남편은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셋만 룸에 남았는데
뷔페 음식을 떠와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니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옷차림보다 더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너희 고모 너무 예쁘지 않았니? 한복도 그렇고 머리도 너무 우아하게 했더라고. 그것도 다 신부 화장할 때 부모님도 같이 해. 고모도 그렇게 하셨을걸? 전문가의 느낌이 나잖아. 그래? 그러면 비싸지 않아? 안 그래도 예식장 알아보면서 물어봤는데 혼주 화장이 여자는 25만 원이고 남자는 5만 원이래. 뭐? 너무 비싸다. 근데 남자도 해? 네 아빠가 그런 걸 하겠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혼주 화장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 가야겠지만 화장 정도는 집에서 해도 되지 않나 싶었죠. 그래도 예쁘게 하면 좋지 않아? 오늘 시누이를 보자 다르긴 다르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지 뭐. 부모님도 하신다고 하지? 장 씨가 예비사위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아, 안 그래도 저도 여쭤봤더니 하신대요. 어머니, 아버지랑 저희 고모랑 이모들도요. 아, 여동생이 둘 있거든요. 여동생들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온 가족이 다 받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딸도 그 이야기를 미리 못 들었는지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혼주는 신랑 신부 부모님만 말하는 거긴 한데 하고 싶으시다면 상관없지만 괜찮겠어? 비용이 부담될 텐데 100만 원이 넘잖아. 언뜻 계산해 보아도 화장 비용에만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뭐, 반 나누면 100만 원은 안 되니까. 예비사위의 말에 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반을 나눠? 그런데 예비사위는 오히려 그런 딸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말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반씩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가족들 화장해주는 것까지 결혼식 비용에 들어간다고. 혼주 화장은 보통 각자 하는 거 아닌가? 아니지. 결혼에 참석하려고 드는 비용이니까 결혼 비용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것도 1대1로 나누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나? 말은 않고 듣고만 있었지만 장 씨도 예비사위의 논리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모님만 해야지. 고모의 이모들의 동생들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부모님 두 분 해봤자 30만 원이잖아. 대화가 무척 불편하게 흘러갔습니다. 딸이 부담하는 부분이 많은 결혼인데 이것 가지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치사한 듯해서 딸도 말을 아끼는 눈치였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예비사위뿐이었습니다. 반반하자고 하길래 나는 진짜로 반씩 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나보고 결혼 비용은 좀 더 내라는 거지? 요점이 빗나간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각자 가족한테 드는 비용은 따로 하자는 거지. 혼수나 예식장 비용 같은 건 같이 하는 거고. 딸은 얼버무리지 않고 짚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비사위는 기분이 좀 상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면 이모들이랑 고모만 내가 따로 내면 돼. 아예 안 하는 건 서운해 하실 거야. 특히 고모는 나한테 엄마만큼 가까이 지냈어. 둘이 이런 자세한 이야기까진 나누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남자였다면 그 돈을 반씩 하자고는 안 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집을 해가서 생색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상식적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비사위는 잠시 음식을 좀 더 퍼오겠다며 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안 가는 것이고 장 씨는 아무리 그래도 돈 때문에 서운하게 하는 것은 아닌 듯 싶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둘이 반씩 하는 게 어때? 어차피 꼭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서로 좋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아? 괜히 서운하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러자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단지 화장값 내는 문제가 아니야. 딸의 말에 장 씨도 어쩐지 그 말이 맞는 듯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돈 문제를 떠나서 생각이 복잡한 듯 했습니다. 잠시 뒤에 예비 사위가 돌아왔고 딸이 그런 남자친구에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근데 고모랑 그렇게 친해? 그럼 거의 한 집처럼 살았어 어려서부터. 그래? 고모가 결혼을 안 하셔서 자식이 없거든. 그래서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셔. 웃긴 얘기 해줄까? 내가 결혼한다니까 너한테 아들 뺏기는 것 같다고 우셨어. 예비 사위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웃었고 딸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듯 얼굴색이 안 좋아졌습니다. 33살이 되도록 모아둔 돈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집에 생활비를 주고 자식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고모까지. 장 씨도 그 순간 무언가 강력한 사인 같은 것을 들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를 조금 넉넉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아, 예식장 예약이 쉽지가 않아. 봄에 하려고 했는데 여름이나 가을에 해야 할 것 같아. 하객수 정해서 엄청 미리 예약해야 돼. 요즘엔. 그래? 하객도 미리 알려줘야 해? 그러더라고. 아빠 손님이 많으니까 엄마 아빠 하객만 하더라도 300명은 될 것 같은데. 물어는 봐야겠지만 그렇게 많아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니까 그동안 경조사에 많이 가기도 했고 뿌린 게 많으니 거둘 것도 많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마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축의금이 상당하겠어요. 요즘 식대가 비싸서 축의금도 많이 내잖아요. 아, 영선이 고모한테 들었어. 엄청 비싸긴 하다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축의금 5만 원 내고 밥 먹고 가면 손절해야 돼요. 그래도 축하해주러 온 거니까. 나는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러면 손해지. 아무튼간 영선이가 똑 부러지는 것 같아도 물러터졌어요. 그렇죠, 어머님. 옆에서 안 알려주면 손해보는 성격이죠. 딸이 손해보는 성격이라며 혀를 차는 예비 사위. 딸의 인상이 살짝 찌푸려지는 듯해서 장 씨가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요즘에 청첩장에 계좌번호도 적혀 있고 그러더라고. 오지 않고 돈만 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나 봐. 우리 때는 따로 연락하고 그랬는데. 참 편해졌어? 그러자 딸도 장 씨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간편하긴 하지. 못 오는 사람도 그게 마음 편하니까. 우리도 넣긴 해야 해. 아, 아빠 계좌번호도 넣어야겠구나. 그렇게도 하나? 내 친구는 종이 청첩장에는 자기들 거만 넣었고, 모바일 청첩장에는 부모님 것도 넣었대.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빠 손님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잠깐만. 그런데 예비 사위가 딸과 장 씨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계좌번호를 청첩장에 넣겠다고? 응, 왜? 그렇게들 많이 해. 대신 모바일에만 하자. 양가 부모님 계좌가 있어야 부모님이 축의금을 따로 받으시지. 아니, 왜 애초에 축의금을 따로 받아야 해? 어차피 우리 결혼식에 온 손님이면 우리를 축하하러 오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축의금은 신랑 신부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딸도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님도 있지만 부모님 손님도 오잖아. 그 돈까지 우리가 전부 받을 수는 없지. 어차피 봉투 받을 때도 따로 정리하잖아. 아니, 그걸 드린다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장 씨도 속으로 언뜻 생각해 보았을 때 장 씨나 남편의 손님이 줄 축의금이 적어도 2천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았습니다. 장 씨는 그것으로 식대를 계산하고 남은 것은 딸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처음부터 당연히 신랑 신부의 것이라는 예비 사위의 말에 고개를 갸웃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건 부모님 보고 온 손님들이니까. 부모님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오빠 부모님도 따로 받으셔야지. 아니, 나는 내가 나중에 챙겨드리더라도 그건 우선적으로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쩐지 순서가 뒤바뀐 듯 했습니다. 다 결혼 비용에 충당해야 하는 돈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며 묻는 예비사위에 장 씨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 결혼식에 부모님이 그 돈을 왜 가져가?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나 주실 것 같은데. 속으론 하객이 100명도 안 된다면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하고 딸이 옆에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자 예비사위는 빈정이 상한 듯 말했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왜 돈 때문에 이래야 하는 거야? 어머니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자 장 씨가 서둘러 말렸습니다. 왜들 그래? 둘이서 잘 상의하면 되지. 축의금도 돈 벌려는 거 아니니까. 그게 무슨 문제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쩐지 점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이 결혼이 잘 진행이 될까 싶었습니다. 그냥 이따가 얘기하자. 하지만 이미 자존심이 상한 것인지 예비사위가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할게. 어머니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축의금 얘기도 확실히 네 생각이 틀렸어. 그리고 솔직히 우리 부모님 생활비 얘기할 때 그랬어. 집마다 각자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식이 부모 생활비 드리는 게 문제가 돼? 넌 여유 있게 살았으니까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나는 우리 집 장남이고 가장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생활비 드리지 말라는 얘기에 서운했어도 참았어. 그런데 이렇게 사사건건 돈 때문에 딴지 걸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솔직히 난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싶어. 결혼했다고 불효하기 싫어. 점점 언성을 높이자 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오빠는 오빠 돈만 아깝고 내 돈은 안 아까워? 혼주 화장도 그렇고 축의금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오빠 돈은 오빠가 사적으로 쓰고 내 돈은 같이 쓰자는 거잖아? 자꾸 돈돈거릴래? 네 돈. 결국 그럼 집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제 와서 아까워졌어? 집 사면 네 말이 다 맞다고 해야 하는 거야? 이제는 장 씨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집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오늘 했던 얘기들만 따져도 난 이해가 안 가. 뭐? 자격지심?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어. 말 한 번 잘했네. 사람이 염치 좀 있어라. 연애할 때도 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썼고, 결혼할 때도 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쓰려고 했어. 근데 그걸 고맙게는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가장? 오빠가 나랑 결혼하면 우리 집 가장이지.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왜 그 집 가장이 되는 건데? 그 집. 거봐, 넌 나랑 결혼해도 우리 집 식구 될 생각이 없잖아.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하네. 대화가 안 통해? 뭐 수준이 안 맞니? 넌 야무진 척 똑부러진 척은 혼자 다 하는데 그게 네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아. 부모 잘 만난 거지. 보자 하니까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만해라. 더 이상 하면 나도 화날 것 같다. 그러자 딸이 애써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딸의 남자친구도 심호흡을 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딸의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 날짜 잡아오라고 하셨어요. 이 상황에 상견례 날짜를 잡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장 씨가 입을 열려고 하자 딸이 말했습니다. 그 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집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원래 하려던 대로 전세자금 받아서 가고 이자는 같이 내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지.
장 씨는 뜬금없는 딸의 말에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 아니, 도와주신다는데 왜 우리 힘만으로 시작하자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그건 그전 이야기고. 딸의 남자친구가 허탈하게 중얼거리며 장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쩐지 딸 좀 말려보라는 눈초리인 듯 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결혼하지 말자. 뭐? 결혼하지 말자고. 우리 힘으로 시작하지도 못하는 결혼을 뭐하러 해. 서로 힘들기만 하지. 오빠도 부모님 생활비 계속 드리고 싶다며. 지금처럼 살면 되겠네. 그럼 행복할 거 아니야. 나도 결혼해서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딸려오는 식구들까지 감당하면서 살 자신 없어.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그래. 우리는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아. 엄마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솔직히 창피해 죽겠어. 너 같은 놈을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시켜줬다는 게 쪽팔려. 쪽팔리다고? 진짜 이게 끝까지 사람을 무시하네. 우리가 1, 2년 만났어? 5년이야. 넌 지금 5년을 의미 없게 만든 거야. 아니, 나는 가진 건 없어도 착하고 가정적인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착각인 걸 오늘 알게 됐고, 딸의 남자친구는 당황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죠? 동의를 구하는 듯 장 씨에게 물었습니다. 영선이 생각은 내가 판단할 건 아니고 나도 한마디 할게. 나는 이 결혼 반대야. 네? 우리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다. 전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더 문제야. 더 이상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더 먹으려면 먹어. 축의금은 많이 냈으니까 걱정 말고. 먼저 일어날게. 난 영선이 아빠한테 가볼 테니까. 그러자 딸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나도 친척들한테 인사하러 가볼 거야.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내자. 그게 말이 돼? 진짜 너밖에 모르는 애구나. 어머니도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딸의 전 남자친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너 괜찮아? 문을 열고 나와서 장 씨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이런 걸 조상신이 도왔다고 그러나 봐. 제사도 안 지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 구출해 줄 수 있지. 본격적인 결혼 얘기 나오기 전에 엎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저런 놈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안 만났어. 내가 바보였어. 다음엔 같은 실수하지 않게 조심할 거야. 장 씨도 오늘 이렇게 만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얼렁뚱땅 만나서 결혼시켰다면 내 딸이 시집의 노예가 될 뻔했습니다. 남편은 남자친구는 어디로 갔냐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어지는 설명에 별다른 의문 없이 수긍했습니다. 우리 딸은 알아서 잘하니까. 그 말 한마디만 했죠. 누군가는 장 씨나 딸이 예민하다고 할 수도 있겠고, 예비사위였던 남자의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장 씨나 딸의 가치관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고, 그 정도 차이면 함께 살아가기 힘들 듯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딸에게 물으니 남자가 사과하며 결혼을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실수한 건 사과하면 화해할 수 있지만 이건 화해할 문제가 아니라며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런 딸의 속이 당연히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마음을 접은 것 같아서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차피 몇몇 친척들에게도 남자친구라고만 소개했으니 서서히 잊혀져 갈 듯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마음을 잘 추스렸고 훗날엔 해프닝으로 언급할 정도가 되었죠.
뭐? 서울로 가버린다고? 그럼 나는 당신이 알아서 살아요.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어. 남편은 배신감에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온 줄 알아요? 이런 천인공노할 여편네를 봤나? 남편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집어던졌습니다. 빗나간 지팡이는 어머니의 뺨에 생채기를 남기며 벽에 부딪혀 반동강 났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두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당장 돌아오지 못해?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어머니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걸로 뭐? 때리기라도 하게? 미친 여편네구만. 한번 해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곧 60세가 되는 박정란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70세 구병만, 그리고 자식들에 관한, 그러니까 박 씨와 박 씨의 가족이 살아온 이야기이죠. 박 씨가 부직갱이를 가지러 뛰쳐나가는데 서럽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다시 손발을 휘두르는 저 늙은 남자는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박 씨가 버틴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말이죠. 자식들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폐기 처분했을 남자와 살며 힘들었지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참고 살 수 있었던 것이겠죠. 남자는 모르고 있지만 박 씨는 곧 복수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나날들을 죽지 못해 살도록 비참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죠. 박 씨는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고 아버지는 폭력적이었으며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피해 박 씨가 10살이 되던 해에 도망을 갔습니다. 혼자 말이죠. 그리고 박 씨는 11살부터 도망간 어머니 대신에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버지는 박 씨가 14살이 되던 해에 술에 취해 대문 밖에서 자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는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던 친할머니 손에 길러졌죠. 그때는 그럭저럭 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친할머니는 박 씨를 데리고 온 이듬해 병환으로 몸져 누웠고 어린 박 씨가 그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보호자 없이 길거리에 내쳐지지 않은 걸 감사하며 할머니를 돌보아야 했죠. 그리고 박 씨가 성인이 되던 해에 할머니는 눈을 감았고 박 씨는 세상에 홀로 던져졌습니다. 박 씨는 20대 시절에도 내내 외로웠습니다. 대학에 가지 못해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았는데 마음 붙일 곳 없이 외딴 섬처럼 떠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7살이 되었을 때 박 씨는 남편을 만났죠. 당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드나들던 거래처의 젊은 사장이 남편 구병만이었습니다. 박 씨와는 10살 차이가 났는데 박 씨를 눈여겨보던 남편은 몇 달 안 있어부터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박 씨는 얼떨떨했습니다. 일만 하고 사느라 연애 한 번 못 해봤는데 가진 것 없이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처지가 서로 다른 것도 마음에 걸렸고 10살 차이가 나는 것도 신경이 안 쓰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첫눈에 반했다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손에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너무나도 다정했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은 모습에 결국 박 씨는 다음 해에 공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박 씨가 28, 남편이 38이었죠. 갑자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된 삶이 얼떨떨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인생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향해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지난달에 준 것 안 남았어? 다 쓴 지 오래됐어요. 저번에도 말했는데 안 줬잖아요.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백날 벌어와야 뭐해. 줄줄이 새는데. 내가 회사 사정 어렵다고 몇 번 말해. 좀 아껴 써.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남편의 사업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넓은 아파트를 팔고 작은 단독주택에 방 한 칸에 새들어 살기 시작했죠. 생활비를 줘야 아껴서 쓸 것인데 남편은 박 씨를 집에서 돈만 까먹는 식충이 취급을 했습니다. 돈이 떨어져감에 따라 남편의 애정 또한 시들어져 갔습니다. 내년이면 둘째도 좀 크잖아요. 그럼 애들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도 나가서 돈 벌게요. 뭐? 지금 나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 남편 우습게 만들지 말고. 남편은 박 씨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울어진 가세는 쉽게 일으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가족이 있으니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난을 견디지 못해 마음마저 가난해져 버렸죠. 남편이 밤늦게까지 회사 일에 매달려 있다가 자정이 가까워서 퇴근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2살배기 둘째 딸이 그날따라 잠투정을 하느라 칭얼거렸죠. 부엌에 방 하나 딸린 작은 집이라 네 식구가 한 방에서 잠을 잤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남편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애 조용히 좀 시켜. 잠 좀 자게. 알았어요. 영재야, 또. 누워서 아이의 가슴을 토닥거리던 박 씨는 남편의 짜증스런 말에 얼른 딸은 안아들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서 서성거리며 흔들었지만 딸 영지의 칭얼거림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크게 울기 시작했죠. 야, 데리고 나가. 잠을 자야 출근을 할 거 아니야. 방에서 남편이 큰 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박 씨는 딸을 꽁꽁 싸매고 포대기로 업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를 이불로 한 번 더 덮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겨울의 새벽은 시리도록 추웠고 가루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엎혀있는 딸이 추울까봐 덮고 있던 이불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리고는 문 밖을 서성거리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참 아이는 1시간 넘게 칭얼대더니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조심조심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온 박 씨의 손발은 꽁꽁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남편이 깨지 않도록 아이를 내려서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그 옆에 딱 붙어 누워서 딸이 조금이라도 칭얼거릴 낳치면 얼른 가슴팍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새벽 내내 박 씨는 잠을 설쳤고 아이도 날이 밝아올 무렵이 되어서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밥 차려. 선잠에 들었던 박 씨가 툭툭 치는 느낌에 비몽사몽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옆에 서서 발끝으로 박 씨를 툭툭 차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부엌에서 남편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방 안에서 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밥 먹던 숟가락을 탁 하고 집어던지듯이 밥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진짜 밥맛 떨어지네. 너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보고. 날이 갈수록 점점 거칠어지는 남편의 언행에 박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백날 밖에서 고생하면 뭐하냐? 집안이 개판인데. 빨리 가서 입을 틀어막던지 해. 미련하게 서 있지 말고.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린애가 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
박 씨가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중얼거리자 남편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게 이제 말대꾸까지 해. 남편은 갑자기 스위치가 켜진 사람처럼 얼굴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때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밥상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박 씨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집어던졌는지 바닥은 반찬으로 온통 엉망이었고 천장은 김치 국물로 범벅이 돼 꼭피처럼 빨간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남편은 분풀이가 충분히 되지 않았는지 상을 엎은 뒤에도 여전히 씩씩댔습니다. 니들 먹여 살리느라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가장을 가장처럼 보질 않지? 집구석이 이 모양인데 바깥일이 잘 풀릴 리가 있겠냐? 네가 뭘 알겠냐?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그래서 내가 일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늘 왜 이러는 거예요? 나도 집에서 놀고 먹지 않아요. 애 둘 키우고 살림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라고요. 조금 어려워도 같이 이겨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박 씨가 울먹이며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변해가는 남편을 보고 싶지 않았고 박 씨도 지치는 점점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앞이 번쩍했고 왼쪽 뺨에 불이 난 듯한 감각이 찾아들었습니다.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아버지에게 맞을 때 말이죠. 볼을 감싸쥐고 박 씨는 큰 충격에 빠져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순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시 험악하게 얼굴을 구겼습니다. 꼭 맞아야 말을 듣지. 박 씨의 입이 꾹 다물렸습니다. 고통과 공포로 인해 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런 박 씨를 한심하다는 듯이 한번 쳐다보더니 남편은 출근해 버렸습니다. 여전히 우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박 씨는 한참을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엎어진 밥상을 치우며 눈물을 흘렸죠. 행복했던 지난 날들이 꼭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꿈을 꾼 것이고 아버지에게 맞았던 그 시절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종종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것인지 아니면 현실이 너무 힘들어 자신도 모르는 성향이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박 씨에게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억울한 것은 남편은 바깥에선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애처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난 씨는 좋겠어요. 이렇게 다정한 남편이 있어서. 아주 정난 씨 앞에만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네. 남편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한 박 씨. 어찌나 남편이 박 씨를 살뜰하게 챙기는지 보는 사람들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을게요. 나중엔 거의 입에 넣어주려 하는 남편 때문에 박 씨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쉬. 그때 어느덧 4살이 된 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6살이 된 첫째 아들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런 박 씨를 남편이 도로 앉혔습니다. 내가 데리고 갔다 올게. 당신은 마저 먹어. 그러더니 박 씨 대신 자리를 뜨는 남편. 어우, 정말 알아주는 애처가라니까. 남들은 웃는데 박 씨만은 웃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모르겠지. 집에서 남편이 어떤지 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 씨는 날아오는 두루마리 휴지에 얼굴을 얻어맞았습니다. 밖에서 태도가 그게 뭐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죽상을 하고 밥을 처먹고 있어. 뭐 초상 났어?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아들, 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종종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가끔은 손발이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편과 살고 싶지 않고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 옛날 자신만 두고 도망가서 지금까지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폭력이라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서서히 익숙해져 갔고 무뎌져 갔습니다. 박 씨도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하루하루가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살얼음판 위에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밥에 김치 하나만 먹고 살아도 좋으니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비밀스런 사정을 아는 옆집 아주머니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도망이라도 쳐. 아직 젊은데 왜 그러고 살아? 애들은 어쩌고요. 지금 애들이 문제야. 새댁이 죽게 생겼는데 설마 핏줄인데 지 자식들을 때리겠어? 그래도 애들을 절대 두고 갈 순 없어요. 애 둘을 여자 혼자 어떻게 키워? 그래서 박 씨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38일 때, 그러니까 아들이 9살, 딸이 7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생활고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못마땅해 하던 남편도 손가락만 빨고 살 수는 없기에 더 이상 박 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박 씨를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내에 있는 도시락집에서 일을 했는데 다음날 단체 주문이 있어서 저녁 늦게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박 씨를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었는데 그 모습을 남편이 보고 있었습니다. 야, 저거 누구야? 집으로 들어가려던 박 씨를 남편이 불러 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박 씨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놀라? 뭐 죄 지었어? 누구냐니까? 가게 사장님이요. 이게 미쳤구나. 이 밤에 남자 차를 타고 집에 와. 그러더니 박 씨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어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집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그 앞에서, 그 어린 아이들 앞에서 박 씨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자 사장님이에요. 남자 아니에요.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남편의 머릿속에선 박 씨는 이미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가 쏟아지는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견디고 있는데 엄마 때리지 마세요. 아들이 그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남편은 그런 아들을 밀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씨가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또 그 모습을 본 딸은 집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만 좀 해요. 제발. 애들은 무슨 죄야? 박 씨가 악을 썼지만 날아오는 것은 더욱 혹독한 발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에 못 이겼는지 밖으로 나가 보일러실에 있던 부직갱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박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박 씨는 이러다 죽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갔던 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구씨.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7살 난 딸이 길 건너 과일가게 아저씨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들어와서 말리자 남편은 깜짝 놀라 폭력을 멈췄습니다. 말로 해, 말로. 나는 상황도 모르고
영지가 엄마가 맞고 있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고 왔는데 이를 어째. 남자는 난감한 듯 중얼거렸고 그 소리에 남편이 또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경찰에요? 아니, 형님. 그냥 집사람이랑 사소하게 다툰 것뿐인데 왜 경찰을 부르셨어요? 아니 나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지. 내가 너무 흥분했네. 여보, 미안해. 놀랐지? 그러면서 박 씨를 일으켜 세우는데 혐오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남편은 과일 가게 아저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했습니다. 똑같은 일로 신고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그렇게 때리면 안 돼요. 아이고, 물론이죠. 경찰은 과일 가게 아저씨와 아는 사이였고 상황을 전해 듣더니 남편과 박 씨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에 경고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남은 건 박 씨 가족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아이들과 박 씨를 보더니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다시 경찰에 신고하는 날에는 너 죽고 나 죽는 날이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주변을 의식해서 그런지 박 씨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올렸다가도 슬그머니 다시 내렸죠. 박 씨는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았습니다. 신고만 했더라면 이렇게 맞지 않을 수 있는 거를 왜 그동안 맞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아들, 딸 때문에 참고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오히려 아들, 딸이 박 씨 때문에 참아야만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어리석은 탓에 자식들까지 폭력에 노출되며 살아왔던 것이죠. 남편은 얌전해지긴 했지만 그 버릇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이번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숨죽이고 살다가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또 손찌검을 하던 어느 날 밤 아이 둘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짐을 챙기고 모아놨던 현금도 들고 말이죠.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식당에 취업해 식당 건물에 딸린 뒷방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남편이 쫓아올 것만 같아서 늘 쫓기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남편만 없으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자 혼자 애 둘을 키우며 살기엔 세상은 결코 친절하지 않았죠. 아이들은 커가는데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식당 뒷방에서 나와 단칸방을 구했어도 아이들 학원 보낼 돈도 빠듯했죠.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늘 부족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에서 나오니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운 세월이 말이죠. 어느덧 박 씨는 45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3학년, 딸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학원 다음 달부터 안 나갈래요. 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니,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집중이 잘 돼요. 남들은 학원에 개인 과외까지 몇 개씩 한다는데 박 씨는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아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서 늘 한 달, 두 달씩 밀렸습니다. 아들이 크니 집안 사정이 빤한지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속이 깊은 아이라 말은 안 하지만 돈 없는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벌써 깨달아 버렸습니다. 아니야. 학원비 입금할 거니까 걱정 말고 다녀. 엄마가 깜빡했어. 그리고 그날 밤 박 씨는 아이들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왜 늘 내 인생은 힘들까? 그리고 내 인생 때문에 왜 내 자식들까지 힘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누군가 식당으로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잘 지냈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박 씨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 씨에게 남편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그동안 당신이랑 애들 생각 많이 했고, 다시 당신 찾아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어. 남편은 박 씨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딴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회사 다시 일으켜 세웠어. 그러려고 바로 당신한테 몰아온 거야. 가난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힘들어서 당신한테 모질게 했어. 이제는 그럴 일 없어. 지난날의 나를 용서해줘. 돌아가요. 난 할 말 없어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라져요. 제발. 박 씨는 그런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을 보니 예전에 맞았던 곳이 욱신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란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돈도 많이 벌었어. 당신 위해서 2층 전원주택도 사놨어. 이제 애들도 제대로 교육시키고 당신 더는 고생 안 하고 살게 할게. 남편은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박 씨는 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박 씨에겐 그저 지옥 같은 과거를 만들어준 악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돈이 생기니 전처럼 다정해진 남편을 징그럽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젓다가 문득 다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자식들. 늘 부족하게 키워야만 했던 자식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멀끔하게 차려입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속에서 불이 이는 듯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째서 피해자인 자신들은 이렇게 여전히 허덕이며 살아야 하고, 가해자인 남편은 혼자 인생 역전에 성공해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대로는 너무 분통스러웠습니다. 박 씨는 생각해보겠다며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 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그런데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놀랄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좋아요. 그 돈으로 공부해서 대학 가고 꼭 성공해야겠어요. 아들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 또한 엄마의 뜻대로 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 박 씨와 아이들은 단칸방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이 사뒀다던 전원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고 한켠엔 그네도 보이고 옆마당엔 황토로 된 아궁이가 보였습니다. 집도 어찌나 큰지 꼭 영화에 나오는 집 같았습니다. 박 씨가 꿈꿔왔던 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박 씨의 가슴이 메마른 지 오래였죠. 여보, 남편이 은근히 박 씨의 어깨를 감싸 앉아 박 씨는 그 손을 치웠습니다. 두 번 다시 애들이나 나한테 손 올린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을 해? 절대 그럴 일 없어. 남편은 지난 날은 잊은 듯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다시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무슨 고생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전보다 확실히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박 씨는 남편이 장담했던 것처럼 더는 고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차가운 반면 삶은 놀라울 정도로 윤택해졌습니다. 아들, 딸이 필요한 과외는 다 시켜주었고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꿈도 못 꿨을 호사였습니다. 나 내일부터 요리학원 가요. 뭐? 그런데 왜 가?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것저것 배워두면 좋지. 박 씨는 외출을 자주 했고 학원도 다녔습니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자아를 좀 찾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남편이 아닌 돈을 대주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박 씨도 좋은 옷 입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박 씨를 보며 전전긍긍했습니다. 한번 도망간 전적이 있으니 또 언제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돈이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학원 끝나고는 가끔 아이들과 시간을 맞춰서 외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모른 척 각자 방에 들어가서 쉬었죠. 남편은 늘 홀로 저녁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누구 하나 남편의 비위를 제대로 맞춰주지 않으니 빈정이 상하기도 했고 마음을 열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공간에 사는 남처럼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까 그놈 누구야? 누구? 아까 학원에서 통화했을 때 남자랑 같이 있었잖아. 학원 수강생들 중에 남자도 많아. 뭐? 그딴 데를 다녀? 당장 그만둬. 그만 못 둬. 뭐야? 진짜 보자 하니까 넌 남편이 만만하냐? 봐주고 있는 것도 모르고 한없이 기어올라. 뭐? 개가 똥을 끊지 남편이 버릇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또 때리게? 다시는 그런 일 없다며? 그랬는데 너 보니까 맞아야 정신을 좀 차릴 것 같다. 그러더니 남편은 박 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획 하고 돌아간 고개를 얼른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기운이 났는지 박 씨도 눈이 돌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했지? 박 씨는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습니다. 왜? 덤비게. 그런 박 씨를 보고 남편이 이죽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때리려고 팔을 번쩍 드는데 현관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남편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학원 끝나고 돌아온 아들이 남편과 박 씨를 보고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힘도 못 써보고 뒹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아들이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또 엄마 때리려고. 아들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19이 된 아들은 어느새 남편보다 덩치가 훨씬 커졌고 힘도 더 세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곧 60이 되는 남편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죠. 영서가. 박 씨가 아들을 부르자 아들은 잠시 남편을 노려보더니 바닥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곧 죽는다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영서가 못 볼 꼴 보여서 미안해. 저희 때문에 아버지랑 같이 살고 계신 거 알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히려 박 씨를 위로하는 아들. 자식 때문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다시는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1년, 2년 더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몸이 안 좋아지니 나중엔 오히려 박 씨나 아이들에게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늙음하게 버림받겠구나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합격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런 자식들을 위해 서울의 아파트도 한 채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자신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딸까지 입학하자 박 씨도 아이들을 뒷바라지 해야 한다는 핑계로 집을 떠나왔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불만스러워했고 박 씨는 졸업할 때까지만 있다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안심시켰죠. 그러다가 아들,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점점 말라간다 싶었는데 위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질 때 잘못 부딪히는 바람에 허리도 다쳐서 거동도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간병인을 왜 쓴다는 거야? 당신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할 일이 많은데. 무슨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오늘은 애들한테 가봐야 해요. 또 서울에 간다는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했고 아직은 집 밖엔 혼자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돈으로 간병인과 가사도우미를 두고 마음껏 돌아다녔습니다. 자주 서울도 오갔고 취미생활도 하며 말이죠. 남편은 아픈 자신을 두고 잘 사는 박 씨를 보며 두려움을 느낀 듯 했습니다. 가끔은 죽기 싫다며 울기도 했고 젊어서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도 했죠. 혼자서만 몸이 늙고 병드니 정신도 병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거기에 적당히 맞장구 쳐주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허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됐지만 위암은 수술을 받아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쩌면 박 씨는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 아들은 30이 되었고 딸은 28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시집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앞으로 많은 재산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아들, 딸이 살던 서울에 있는 집도 박 씨의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내가 달리 가족이 어딨어? 나 보살펴 줄 사람은 당신이랑 애들밖에 없어. 알지? 나중에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에 가서 같이 살자. 아무래도 나이 들면 큰 병원이랑 가까워야 하잖아. 남편은 늘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자식들은 결혼을 끝으로 남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 한 채씩 모두 받고는 절연을 해버린 것이죠. 내가 그동안 지들한테 퍼부은 돈이 얼만데? 괘씸한 것들. 남편은 노발대발했고 그건 원래 저희가 받아야 하는 몫이에요. 그렇게 괴롭게 했으면 당연히 줘야 하는 보상금이라고 생각해요. 아들, 딸은 태어났습니다. 박 씨도 결코 아이들한테 아버지를 이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아들, 딸이 자리 잡는 것을 보았으니 곧 남편을 떠날 예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서울로 가버린다고? 그럼 나는? 당신이 알아서 살아요.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설마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어? 남편은 배신감에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온 줄 알아요? 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여편네를 봤나? 남편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집어던졌습니다. 빗나간 지팡이는 박 씨의 뺨에 생채기를 남기며 벽에 부딪혀 반동각 났습니다. 남편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박 씨를 밀쳤습니다. 이 손길 한 번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대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는지 박 씨는 그저 한 발 물러나고 말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두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당장 돌아오지 못해? 도망가는 줄 알았는지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죠.
박 씨는 두리번거리더니 아궁이 뒤에 세워져 있던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박 씨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걸로 뭐? 때리기라도 하게? 미친 여편네구만. 한번 해봐. 왈왈 지저대는 남편을 향해 박 씨는 부직갱이를 휘둘렀습니다. 당신만 때릴 수 있는 줄 알아? 남편은 진짜로 때릴 줄은 몰랐는지 악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박 씨는 쓰러져 있는 남편을 몇 번이고 내리쳤습니다. 때려본 사람이 때린다고 세막대를 휘두르는 박 씨의 몸짓은 어설퍼서 힘이 많이 실리지 않았는데도 남편은 죽는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마 힘없는 노인네가 된 남편에겐 충분히 큰 고통일 것이었습니다. 진작에 이러고 싶은 것을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부직갱이를 집어던지고 남편의 멱살을 잡고 짤짤 흔들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누워서 앓는 소리를 내는 남편을 내버려둔 채로 박 씨는 통장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야금야금 모아뒀던 돈이 들어있었죠. 남편은 뒤늦게 전화가 와서 고소해버리겠다고 했지만 박 씨는 말없이 사진 몇 장만 전송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집을 뛰쳐나올 때 찍어두었던 폭행의 흔적들, 그 뒤로도 뺨을 맞았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고스란히 저장해두고 항상 휴대폰에 담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전화로 폭언을 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안 하고 싶어도 다신 보지 말고 삽시다. 병든 남편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전원주택은 남편이 전에 절반은 박 씨의 명의로 바꿔줬었는데 박 씨는 바로 소송을 했습니다. 훗날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박 씨는 자신의 몫을 받은 뒤 휴대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이제 박 씨는 가진 것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박 씨의 나이는 아직 59세. 창창하다면 창창한 나이였습니다. 남편 덕분에 노후 준비도 짱짱하게 됐으니 이제 남은 인생 즐길 일만 남았죠. 결혼한 지 거의 30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쳤으면 영 끊고 살지. 미련하게 다시 합쳤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박 씨는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풍족하게 키웠고 번듯한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도 고된 삶에서 벗어나 취미생활도 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박 씨가 도망갔을 때 남편이 새살림을 차리지 않은 게 다행스러웠습니다. 배우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진 못했지만 그거 하나 포기하고 다른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아등바등 살았다면 못 얻었을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시간을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같은 선택을 할 듯 했습니다. 그 와중에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줘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도 자주 얼굴을 보며 살았고 얼마 안 가 손주들도 보았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바뀐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암이 다시 재발했다며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 집이 넘어갔어도 길에 나앉지는 않은 모양이었지만 그 말년은 틀림없이 쓸쓸하고 비참할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은 인생을 평생 자신을 때린 남편의 병수발 들며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 씨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고 다시 한번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하며 비로소 박 씨는 홀가분하게 아들, 딸과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예의 없게 이게 무슨 경우예요? 상견례면 결혼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일어나다니요. 예의가 없는 건 그쪽 아닌가요? 한마디 한마디마다 경악스러웠고요. 무엇보다도 그 옷차림. 어떻게 상견례에 그런 차림으로 오실 수 있죠? 예의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여보세요. 그러게 내가 편안한 복장으로 가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내복을 입고 온 것도 아니고. 골프 치는 사람이 골프옷 입고 온 걸 가지고 이해를 못 하나요? 그쪽이 골프를 못 쳐서 잘 모르나 본데. 아니,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리 가벼워도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에서 학교 나온 사람은 그렇게 안 배우나요? 뭐라고요? 우리 딸이 시골 촌놈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마지못해 허락했더니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여기 나왔는 줄 아세요? 그건 모르겠고 어디 캠핑하러 오신 것 같기는 하네요. 사람이 말이면 단 줄 아나? 우리 애 정도면 더 좋은 혼처 널리고 널렸어요. 민준이가 어디 가서 서울서 대학 나온 이런 참한 여자 만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황진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동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상견례 날짜를 잡았던 황진숙 씨. 상대방 부모를 만나보기도 전에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서 이토록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황 씨는 예비사돈의 차림새를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첫눈에 웬 등산복을 입고 나타났나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골프웨어였습니다. 하지만 골프웨어든 뭐든 등산복처럼 보이는 격없는 차림이었음은 틀림없었죠. 그런데 상대방의 적반하장 반응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겠거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몰상식한 예비사돈의 말에 황 씨는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더니 이내 입을 열었고 황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황 씨는 서울에서 차 타고 4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3살이 됐을 때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다가 4년 뒤에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착해서 60세가 된 지금까지 쭉 같은 곳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은 대학까지는 황 씨의 품에 있다가 졸업하며 곧바로 취직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너는 왜 여자친구 생겼다는 말을 안 해? 아들이 30이 넘도록 별다른 소식이 없자 황 씨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연애도 하고 해야 30 중반에 결혼을 하지 않나 싶어서 왠지 애가 탔는데 아들이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뭐? 황 씨가 깜짝 놀라서 대꾸했습니다. 1, 2주에 한 번씩 통화를 하고는 했는데 한 번도 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만 했고 취직하고서는 늘 일밖에 모르던 아들이 어느새 연애를 하고 있다니 놀랍고 기쁜 일이었죠. 좀 됐어요. 그냥 말씀드리기 그래서요. 궁금해하시는 줄 몰랐어요. 아들은 조금 부끄러운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가까이 살면 한번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는 건데. 아쉽다. 너무 멀어서 아들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하는데 여자친구를 보여달라고 먼 길을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나중에 서울 오실 일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남편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하자 황 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너무 숙맥으로 봤네.
그러면서 황 씨보다도 더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명절에 아들이 내려와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저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해요. 만난 지 1년 정도 됐다더니 벌써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정말? 어쩌다 그렇게 빨리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거야? 유나도 그렇고 그쪽에서는 조금 결혼을 서두르길 바라세요. 여자친구가 아들과 동갑인 33살이라 나이가 많이 찼다며 그쪽 부모님이 아이도 낳고 하려면 서두르자고 말했다는 아들. 그러면 그 부모님도 만나뵌 거야? 네, 지난달에 우연히 한 번 뵀어요. 아들이 상대방 부모를 이미 만나봤다는 말에 점점 아들의 결혼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벌써부터 긴장이 됐죠. 명절이 끝나 아들이 돌아가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괜찮았지만 장소가 고민이 됐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까지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황 씨 부부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황 씨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좀 상의를 해봤는데요. 결혼은 아무래도 서울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처럼 그 부분은 이해하는 바였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 직장도 모두 서울이었고 예비 사돈도 서울에 오래 거주하고 있으니 서울에 있을 하객이 황 씨 부부의 하객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는 내려가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아들의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그쪽 부모님은 괜찮으시대니? 여자친구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황 씨도 잘 됐다 싶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근데 상견례 전에 유나 안 만나 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자 황 씨가 휴대폰 넘어가 보이지도 않는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대도 금방 보잖아. 주말에 내려오겠다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 다음 주가 상견례인데 주말마다 이 먼 거리를 오가는 게 걱정스러웠죠. 그리고 어차피 상견례 날짜도 잡힌 마당에 여자친구를 한 번 더 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날짜를 꼽아보며 설레던 황 씨는 일주일 뒤에 황당한 소리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골치 아픈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여자친구 부모님이 상견례를 서울에서 했으면 하셔서요. 뭐? 여기서 하기로 했잖아. 식당도 예약해뒀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좋기로 소문난 한정식집을 예약해 놓은 황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일요일 하루 쉬는데 내려가셨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오는 게 고생스러울 것 같다고요. 그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가도 가야 하는데 내려오나 올라가나 고생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서울에서 하는데 상견례 때 한 번 내려오는 걸 가지고 고생이라고 말하는 게 배려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오시면 호텔 잡아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건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한번 여쭤나 보라고 하셔서요. 아들의 목소리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출근 안 하니? 남편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루 쉬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하루는 더 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좀 더 자유롭지 않나 생각이 들었죠. 내려오시면 우리가 호텔 잡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려. 아니면 결혼을 여기서 하던가?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것에 빈정이 상해 황 씨가 조금 날카롭게 대꾸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말렸습니다. 왜 그래? 민준이 난감하게.
그냥 우리가 올라가면 되지. 아니, 이건 좀 경우가 아니지 않아? 그쪽 사정이 그러면 우리가 양보하면 되지. 식당 문을 이틀이나 닫을 수 없겠지. 그럼 당신은? 나는 그냥 하루 더 쉬면 되지 뭘. 말은 그렇게 해도 아무리 아파도 출근은 하는 성격을 황 씨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회사 하루 안 나가는 게 중요해? 죄송해요. 그러자 황 씨는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을 했나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일로 만나는 건데 벌써부터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겠어? 우리가 갈게. 식당은 취소해야겠네. 감사해요. 아들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옷은 준비 안 하셨죠? 안 그래도 오늘 네 아빠랑 같이 백화점에 가려고 해. 상견례에 입을 양복을 새로 사기 위해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두 분 새 옷 사드릴게요. 아까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어요. 아들은 돈을 붙였다며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황 씨의 휴대폰이 울리더니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원래 아들이 이런 거 해주는 건가? 결혼을 처음 시켜보기에 물었더니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죠. 그런데 원래 그러는 거 아니라도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괜스레 뿌듯해졌습니다. 너희 아빠는 양복 맞추고 엄마는 원피스 입으면 되겠지? 네. 넥타이도 새로 사세요. 알았어. 결국 기분 나쁜 통화였지만 기분 좋게 전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3일 뒤에 아들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가볍게 입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입는 게 무슨 말이야? 이미 남편의 양복과 자신의 원피스를 사서 옷장에 걸어두었는데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식사도 해야 하니까 편하게 입고 오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엄마 아빠만 너무 차려입고 오시면 좀 그럴까봐 전화드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입는다는데 그래? 원피스는 좀 그런가? 그래서 저도 넥타이는 안 매고 가려고요. 황 씨는 전화를 끊고 고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격식이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입고 만나자는 소린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나도 그럼 넥타이는 안 매고 가지 뭐. 우리 옷차림이 너무 오바스러울까봐 걱정되네. 당신도 그러면 와이셔츠만 입고 가던지. 아무리 그래도 처음 만나는 건데 너무 편하게 입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남편은 아들처럼 타이 없이 양복을 입기로 했고 황 씨는 검정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긴 들어보면 요즘엔 커피만 마시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각 잡고 만나지 않기도 한다더라. 전날이 되었을 때는 황 씨는 오랜만에 미용실도 다녀왔습니다. 깔끔하게 커트도 하고 손질도 하고 왔죠.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땐 이른 점심을 먹고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녁 6시에 약속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통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가서 기다리자 했죠. 아들이 예약했다는 식당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했을 때는 4시쯤이 되었습니다. 벌써 도착하셨다고요? 아니, 혹시 몰라서 좀 일찍 출발했는데 차가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 휴게소도 한번 들렸는데. 그래서 이 근처 커피숍에 아빠랑 들어와 있거든. 너는 시간 맞춰서 천천히 와. 아들이 전화로 어디쯤 왔는지 물어보길래 대답했더니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1시간 뒤에 아들이 황 씨가 있는 커피숍으로 들어왔습니다. 멀끔하게 차려입은 아들을 황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준아, 잘 지냈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래도 기다리신다는데 어떻게 안 와봐요? 우리 때문에 괜히 급하게 준비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황 씨 부부와 아들은 앉아서 30분쯤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일어나지. 10분 전에는 가야지. 그리고는 다 같이 일어나서 식당으로 갔죠.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가서 한쪽에 일렬로 앉았습니다. 아이고, 긴장되네. 2번은 못하겠다. 2번 하면 되겠어? 괜스레 농담을 주고받으며 물을 홀짝거렸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와 사돈네가 도착한 시간은 6시 20분이었습니다. 이 방인가 보다. 얼른 들어가 봐. 문밖이 소란스러워졌고 드륵하고 문이 열리며 3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황 씨는 누군가 방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제일 처음으로 들어온 여자가 황 씨의 아들을 보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황 씨 부부를 향해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 엄마예요. 저희가 좀 늦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들어온 남자와 젊은 여자. 아, 안녕하세요. 황 씨는 애써 표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턱이 툭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맞은편에 의자를 빼서 앉은 예비사돈의 옷차림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웬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나 싶었는데 앉아서 자세히 보니 골프웨어였습니다. 남자는 지퍼가 달린 등산복처럼 생긴 남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여자는 카라가 있는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빈말로도 깔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 씨의 남편과 아들도 당황한 눈치였는데 상대방 부모는 오히려 황 씨 가족의 옷차림에 불만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민준이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편하게 입고 만나자고요. 근데 이렇게 차려입고 나오시면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언짢은 기색을 보이는 예비 안사돈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도 옷을 좀 바꿔서 입긴 했는데. 하지만 아무리 변명조로 말해도 서로의 옷차림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힐끔 보자 그쪽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황 씨의 아들과 소통이 잘 안 되었던 건지 예비 며느리의 옷차림도 황 씨네에 비하면 무척 가벼워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그래도 골프웨어를 보다가 봐서 그런지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황 씨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맞은편에 앉은 아들에게 눈치를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아들이 수습하기 위해 나서서 말하자 상대방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자리일수록 편하게 만나야 되는데 말이야. 가족들 사이인데 괜히 유난 떨고 오버스러울 필요는 없으니까. 졸지에 유난 떠는 오버스러운 사람들이 된 황 씨 부부는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황 씨 부부는 상견례에서는 아무리 격식을 덜어내도 한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많이 다른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의 상식으로서는 격식을 차린 가벼운 차림이 있는 거고 그냥 예의가 없는 차림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후자로 보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에이, 근데 뭐가 중요해요? 그쵸? 이내 상대방 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골프를 좀 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입어요. 그러면서 빈 손을 마주잡고 허공에 휘두르며 스윙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골프 치세요? 아니요. 저희는 못 쳐요. 천연 기념물이시네. 요즘 골프 얘기 모르면 안 껴주는데. 그러면서 둘이 웃는데 황 씨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쯤 되니 혹시 아들의 여자친구도 부모와 같은가 하는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며 나눌수록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옷차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나저나 시골에서 오래 사셨나 봐요. 고향이 거기신가? 시골? 황 씨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지방이긴 하지만 대도시이기 때문에 시골 소리를 들을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서울 빼고 다 시골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었지만 말이죠. 저희 남편은 거기가 고향이고요. 저는 민준이 어렸을 때 이사한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민준이가 대학도 거기서 나왔죠? 네, 아, 우리 딸은 서울에서 대학 나왔거든요. 밑도 끝도 없는 딸 자랑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하게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아들을 무시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방대라도 국립대였고 서울에 있는 어지간한 대학보다 괜찮은 학교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는 몰라도 아들과 비교하는 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차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었겠지만 이어진 대화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탁못을 박아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돌연 비장하게 말문을 여는 여자. 의아해하는 새쌍의 눈이 여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반반 하기로 했다고요. 그런데요.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아도 그것만큼은 양보를 못해요. 집만큼은 무조건 남자 쪽에서 해줬으면 하네요. 형편이 정 안 되면 전셋집이라도 말이에요. 선심 쓴다는 듯이 하는 말에 기가 차서 순간 헛웃음이 새어나갔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신다니까 그 정도 여유가 안 되시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사위대접이라는 게 다 해오는 만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뻔뻔함에 놀랐습니다. 아들도 듣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반박했습니다. 유나랑 집도 혼수도 전부 반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자 예비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그렇긴 한데 엄마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 그러자 아들의 미간이 단박에 일그러졌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고 하자 남편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민준이랑 상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남편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빈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로 집을 해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황 씨도 짐작했습니다. 안 그러면 내 아들이 단단히 무시당하며 살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으니 말이죠. 그런데 황 씨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상견례에 지각하고 등산복 같은 골프웨어를 입고 오고 아들의 학벌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집을 해오라는 이런 집과 연을 맺어야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 말이죠. 어디가 부족한 아들도 아닌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누구든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맞는지를요. 그러자 황씨 가족의 말수는 점점 줄었고 상대방 여자가 대화를 주로 주도했습니다. 남편도 목이 타는지 잘 차려진 음식엔 손도 대지 않고 가끔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씨 부부가 참고 있는 것을 모르는지 상대방은 정도를 몰랐습니다. 사위가 예쁘면 나중에 우리 좀 더 늙었을 때 사업을 물려줄 수도 있어요. 자꾸 말하는 그 사업이라는 게 식당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공부시킨 아들,
식당 일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흘려듣는데 진담이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직장인 월급이 빤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지방대 나와서. 정 어렵다고 하면 물려줘야죠. 뭐. 황당했습니다. 아들은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자랑해 본 적은 없지만 또래의 남자들보다 연봉도 높았습니다. 도대체 예비 며느리는 서울대 나와서 의사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듣기로는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아니요,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요. 뭘? 그래도 회사원이라는 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큰 돈 버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벌써부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저희도 물려줄 회사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황 씨도 계속해서 헛소리를 들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시골에서 사업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서울이랑은 또 다르죠. 저희 식당이 삼겹살집인데요. 맛집이라 손님이 많거든요.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하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건 그렇고 개부라고 들었는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도 있긴 있으신가 봐요. 그 말의 순간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있는지 첫 번째로 놀랐고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는 예비 며느리에게 놀랐습니다. 민준이만 뜻이 있다면 물려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친부는 아니지만 민준이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에요. 남편이 화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데 편견 없어요. 그랬으면 결혼 반대했죠. 저는 오히려 제 딸한테 결혼하면 시어머니 잘 챙기라고 했다니까요. 아빠 없이 혼자 애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기구한 팔자잖아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 황 씨가 화를 내기도 전에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어나시죠.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자리예요. 가만히 있던 아들이 입을 여니 상대방도 당황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러자 듣고만 있던 예비 며느리도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야.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렇지. 어머님 걱정해서 한 말이야. 그렇지, 엄마. 어? 그렇지. 아니, 내 말은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딸이 과연 부모를 닮았을 것인가 생각했었는데 결론이 난 듯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 혼자 키우지 않으셨고요. 기구한 팔자라고 하실 만큼 저희 어머니 험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새들어서 하는 삼겹살집으로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저희 아버지 회사랑 비교하는 건 우스울 정도라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 건 상대를 배려한 거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상대방 가족은 꽤나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들이 평소엔 과묵해도 할 말을 못하는 성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냥 어머니가 힘들게 사셨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야. 예비 며느리가 주눅들어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풍족하게 곱게 사셨어. 그리고 피는 안 섞였어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유나야, 이 결혼 나는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이만 일어날게. 어머니, 아버지, 이만 일어나세요. 황 씨와 남편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따졌습니다. 아니, 예의 없게 이게 무슨 경우예요? 상견례면 결혼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일어나다니요. 예의가 없는 건 그쪽 아닌가요?
한마디 한마디마다 경악스러웠고요. 무엇보다도 그 옷차림. 어떻게 상견례에 그런 차림으로 오실 수 있죠? 예의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여보세요. 그러게 내가 편안한 복장으로 가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내복을 입고 온 것도 아니고 골프 치는 사람이 골프 옷 입고 온 걸 가지고 이해를 못 하나요? 그쪽이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나 본데. 아니,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리 가벼워도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에서 학교 나온 사람은 그렇게 안 배우나요? 뭐라고요? 이래서 우리 딸이 시골 촌놈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마지못해 허락했더니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여기 나왔는 줄 아세요? 그건 모르겠고 어디 캠핑하러 오신 것 같기는 하네요. 사람이 말이면 단 줄 아나? 볼 건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애 정도면 더 좋은 혼처 널리고 널렸어요. 민준이가 어디 가서 서울서 대학 나온 이런 참한 여자 만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제는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치는 여자. 유나야. 서울에 있는 전문대 나온 걸로 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시는데 너는 할 말 없니? 그러자 여자친구의 얼굴빛이 안 좋아졌습니다. 전문대라도? 서울에 있는 전문대 나오기가 쉬운 줄 알아?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이래서 내가 교양 없는 재혼 가정에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이런 교양 없는 집에 아들 보낼 마음 없습니다. 피차 서로 결혼에 반대하고 저희 아들도 싫다고 하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더는 할 말 없으시면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끝내자는 거야? 좋은 날 왜 이래? 그냥 사소한 오해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사소한 오해라고 생각하는 너와는 결혼 못하겠다. 아니,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 우리 부모님 더 이상 욕보이지 마. 난 지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야. 뭐? 여자친구는 무척이나 충격받은 듯 보였습니다. 상대방 아버지도 거들며 말려보려고 했지만 이미 황씨 가족의 마음은 다친 지 오래였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 건데. 그렇게 유난을 떨면 누굴 만난들 마음에 차겠어요? 애들끼리 좋다는데 괜히 어른들 때문에 파토 내지는 맙시다. 여자는 뒤늦게 누그러진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이 서로 얼굴 보는 마지막 날이에요. 민준아. 이런 시건방지고 배운 데 없는 나쁜 놈을 봤나? 감히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해? 말씀 가려서 하세요. 오늘의 이 가족의 행실이 앞으로 내 아들에게 보여줄 태도 중에 가장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시켰다면 이보다 더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을 게 뻔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해요. 결혼 날짜 잡기도 전에 이렇게 해주신 거요. 그동안 죄 안 짓고 산 보람이 있네요. 황 씨는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식당 밖을 나섰습니다. 문 너머로는 고래고래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유나가 따라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뜻은 아니셨어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유나가 아들의 팔을 붙잡자 아들은 그 팔을 조용히 잡아뗐습니다. 아까도 말했지. 그게 오해라고 생각하는 너랑은 만날 수 없으니까 그만하자. 아들은 단호하게 말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황 씨 부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말 들으시게 해서 죄송해요. 아들은 무척 괴로워 보였습니다. 황 씨 부부도 괴로웠지만 가장 괴로운 게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 기억도 안 난다. 그래.
우리 걱정은 말고 네 마음이나 좀 추슬러. 우리는 이만 내려갈 테니까. 이 시간에 어딜 가세요?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자 황 씨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까? 그럼 모처럼 회사도 쉬는데 아들이랑 시간 좀 보내자. 이렇게 아들을 혼자 두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스스로 자책을 할 듯했습니다. 너도 몰랐잖아. 몰랐던 게 바보였죠. 그 와중에도 아들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칼같이 인연을 잘라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황 씨 부부가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전해들을 일이 없었습니다. 황 씨가 어느 날 은근히 물었습니다. 요즘 다시 만나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냥 신중하게 만나고 싶어요. 그러다 인연이 없으면 차라리 혼자 살죠, 뭐. 전에 같았으면 혼자라는 말에 화들짝 놀랐겠지만 세상에 얼마나 상식밖에 인간이 존재하는지 깨달아버린 지금은 아들이 알아서 하게 두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나 만났다가는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무서웠죠. 그래도 아들이 힘든 결정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 결혼을 했다면 어땠을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고마웠습니다. 요즘에 부모를 저버리는 자식들도 많다고 하던데 적어도 황 씨의 아들은 그런 아들은 아니었으니 황 씨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